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의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의 정경두 합참의장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통해 심기일전하고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진 기습폭우로 2명이 숨지고 18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상계동과 인천 곳곳이 수해를 입었고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농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는 서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무렵부터 세력을 확장해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 내일까지 많게는 15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6년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괌에서 인천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이 승객을 항공사는 비상구 옆 좌석에 방치했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시점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한미 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지만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훈훈한 관계라며 비핵화 협상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나온 대법원 판단에 헌재가 제동을 걸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5년 10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작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걸리면 설치하고 안 걸리면 그만인 대형 건설사들의 민낯.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고발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개각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키워드를 심기일전과 국민 체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 논란과 북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부처 장관들을 바꿔서 내각의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개혁과 교육개혁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장관을 바꾸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재선의 유 의원은 단연간의 교문위 경험으로 국회 내 교육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공군 출신의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를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비육군 출신인 정 의장이 낙점된다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 전 이사장이 MB정부 당시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며 퇴행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성내정자는 행시 32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진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 출발한다는 의미와 함께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윤해, 진선미 두 의원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본인들의 경험과 경력을 고려한 대표적인 발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윤 의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유 후보자는 의원 생활의 대부분인 6년 동안 교육 관련 상임위를 맡아 국회에서는 대표적인 교육 전문가로 꼽힙니다. 그동안에 한 6년 이상 이제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평가가 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또 소통 능력도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교육 정책은 대부분 소통 부재 때문에 빚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 소송을 이끈 주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몰래카메라 근절과 소란의 폐지 등 여성 인권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상상이 가십니까?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민주당에선 이례적으로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진 내정자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향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이제 개각 결과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다음 달 잇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유미혜 기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 곧바로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을 잡게 됩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장관 1명 정도를 더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장관 청문회만 6명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석태, 이은혜 등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등이 이어집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만 11번 혹은 12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9월 한 달 내내 이제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야당에선 장관 후보자 전원을 통과시켜주진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인사청문회는 통상 야당이 후보자 개인 검증은 물론 정부의 인사와 정책 문제를 두루 공격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번에도 현역 의원 2명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현역 의원을 선택한 배경은 역시 이제 늘 나오는 얘기처럼 이른바 이제 현역 불패 이런 이유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5명의 후보 중 유은혜, 진선미 현역 의원 2명이 장관 후보자로 포함됐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총 30명의 현역 의원이 모두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0일 취임한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에 이어 유은혜, 진선미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국회에서 유미혜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실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하다가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까지 당했던 인물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석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인의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 감찰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직 당시인 2016년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을 감찰했고 그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 변호사를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유경재단이나 이례재단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변호사 임명 배경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인사를 기용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밤사이에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상계동은 차가 떠내려갈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렸고 한 차례 물에 잠겨 복구 중이던 서울 응암동 주택가는 어제 또다시 잠기면서 40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간밤에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던 상계동 수해 피해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지금 뒤로 가재도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종 가재 도구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랍장이 있고요. 또 담요와 옷가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침대 매트리스도 밖으로 꺼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비가 들이치면서 이것들을 겨우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흙탕물로 다 젖어버려서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각종 가재 도구들이 흙탕물로 이렇게 젖어버려서 오염이 돼서 다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또 집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제 머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이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배수 작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물이 잔잔하게 이렇게 차올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엔 이렇게 냉장고가 쓰러져 있고 각종 가전제품들도 난잡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책꽂이도 아예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보실까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집 밖으로 나가시면 이 동네 중심부에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파출소도 간밤에 비가 들이치면서 전기를 차단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파출소에 한 40cm 침수가 됐죠. 하단부 콘센트에 물이 차니까 이제 우리 전기를 다 내렸죠. 예. 말 그대로 수마가 핥히고 간 자국이 그냥 역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군요. 어젯밤에 비가 대체 얼마나 왔던 걸까요? 네, 밤사이 이곳 서울 노원구 상계동엔 시간당 최고 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되면서 피해가 컸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수십 년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떠내려오는 건 처음 본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어젯밤 상황을 제가 기사로 만들어봤는데 이 리포트를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쏟아지는 빗물이 차량을 쉴 새 없이 덮칩니다. 승용차 한 대는 쓸려 내려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폭우가 상계동 주택가 일대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흙탕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강한 물살은 급류를 연상하게 합니다. 도로 일부가 부서진 곳으로 빗물도 솟구칩니다.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은 함께 쓸려 내려가면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트럭과 승용차가 잇따라 떠내려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집 안방에도 빗물이 들이쳤습니다. 침대가 막 이렇게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문 쪽으로 헤엄쳐서 나왔어요. 근데 물이 위에로 솟구치는데 뭐 물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 이 정도 물이 찼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주민들은 간밤의 기습 폭우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저 정도면 다친 사람은 없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가나 집 주변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여기 저를 좀 따라와 보시면요. 아직 이렇게 아까 전에 정리를 좀 했지만 정리가 안 되게 지저분하게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 다세대 주택 옆으로 원래 담장이 있었는데요. 이 담장이 아예 붕괴가 돼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도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젯밤에 이게 물과 함께 이 오토바이가 떠내려오면서 이쪽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저쪽에는 세탁기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했지만 아직도 조금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도로가를 나가보시면 아스팔트도 이렇게 뜯어져서 깨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수락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하수관을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해서 아마도 계곡물과 빗물이 섞이면서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떠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전해주고 있는 상계동뿐만이 아니라 응암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 상황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응암동 역시 오늘 내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 응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제 내린 비로 한 차례 침수됐던 지역인데 어젯밤 비 때문에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이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구는 응암동에 한 400곳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어제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조금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또 이렇게 비가 내려서 물에 잠기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특히 상계동 지역에 집중된 비 피해 소식을 중심으로 서효정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비구름대는 그대로 지금 남쪽으로 쳐져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다시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에 도로가 잠기고 홍수주의보도 발령됐던 대전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 화면으로는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금 전인 6시 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천둥과 번개가 계속 동반되고 있고 비는 조금 잦아든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갑천은 이틀 전 시간당 60mm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 구명조끼 보관함이 아직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 보시면 다리 가운데 있는 울타리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떠내려가면서 군데군데 쓰레기들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 이곳에 있던 쓰레기와 나뭇가지들을 한데 모아봤더니 지금은 제 키만큼 쌓인 모습입니다. 대전에는 하루 동안 2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32곳이 아직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주로 상가나 도로 침수이기 때문에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한 채가 지하에 있던 전기실이 잠기면서 전기와 물이 끊어져서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로 옮겨서 지금 지내고 있는 곳도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자,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복구 작업은 지금 절반도 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긴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전시는 오늘 밤 비로 다시 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침수 지역 주변으로 모래주머니를 쌓고 배수로를 청소했습니다. 지난 호우 때 갑천으로 물을 빼주는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침수로 이어진 곳도 있는데 그곳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배수 펌프를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전뿐 아니라 오늘 밤 비가 예보된 곳들은 대부분 긴장 속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산에서 토사와 나무가 쏟아져 내렸던 전북 순창의 한 야산에서는 이미 약해진 지반 때문에 추가 산사태가 날 것을 우려해서 산 비탈에 방수포를 씌워두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지역은 이미 내일 새벽을 기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내일 새벽부터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전북 일대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구름만 끼어도 불안하다. 이틀 동안 잇따라 기습폭우에 당한 인천의 공장 대표가 한 말입니다. 급하게 50명이나 사람을 동원해서 물을 퍼냈지만 모두 허사였고 금쪽 같은 기계도 결국 못 쓰게 됐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큰 피해를 입는 인천의 김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무실 문을 열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물이 들어찬 겁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이 식품 공장은 이틀간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 생산 설비가 멈췄습니다. 일부 기계는 버리게 됐습니다. 첫날 와서 우리가 사람을 한 50명을 돼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와서 진짜 저희들은 또 구름만 끼워도 가슴이 덜렁덜렁대고. 인천의 빌라 단지엔 반지하 집 곳곳에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했고 이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호스를 설치한 겁니다. 지하는 그래요, 그렇게. 저쪽 아줌마도 그냥 지역내다 같이 잠 안 자고 같이 안 가서 치고 그러고. 그 똥물이잖아. 하수도물이 올라왔으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인천에서만 이틀 동안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113곳에 달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룸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서 잠깐 좀 진행을 할 텐데 이번 기습폭우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는 기습호우에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택가가 침수했던 제보와 함께 영상이 다 들어와 있죠. 네, 어제 많은 예. 비가 내린 서울 북부 지역 시청자들은 집에 있다가 폭우로 침수되는 현장을 급하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앞서 상계동 주택가 피해를 리포트해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어젯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예.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차단막을 저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바닥엔 이미 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있고 물도 차단막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차단막 뒤로, 차단막 너머로는 이미 침수된 차량의 뒷모습만 간신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퇴근길에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나면서 도로에 물이 막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자들도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에 처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버스 안에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약간 어두운데요. 보트가 강물을 헤치고 가듯이 버스가 물살을 가르면서 주행하고 있고 옆에는 침수된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안에도 물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버스 앞 유리창까지 물이 지금 올라와 있고 예. 버스 이동할 때마다 물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정도면 버스가 멈춰서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을 텐데 그래도 간신히 가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다음은요. 예,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인천 서구의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차량이 지날 때마다 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좀 볼까요? 계속. 이게 지금 인천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차량이 좀 침수되거나 하는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까, 어제? 이 정도로 물이 많이 찼다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보실 영상은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의 모습입니다. 예. 우선 왕복 2차선 도로가 물에 잠겨 있고 하수도가 역류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실 영상은 오늘 아침 경기도 양주 아직 영상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양주시 지금, 장흥면. 장흥면의 송추 지하차도의 모습입니다. 예. 지하차도 안쪽에 아직 흙탕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 저렇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침수돼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차도가 빠르게 물에 잠기면서 그러네요. 예, 미처 차를 갖고 나오지 못하고 탈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 피해 현장의 영상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예.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는 특히 농작물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올 봄에 기승을 부린 냉해도 또 지난 여름에 극심한 폭염도 어렵사리 넘겼는데 이틀 동안 내린 비에 1년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강우량 최고 기록을 깬 강원도 철원에서는 60대 여성 한 명이 실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보름 뒤 수확을 앞두고 있던 벼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철원군 동송읍에 사는 조청용 할아버지는 물에 잠겼던 12,000여 제곱미터 논에서 시름에 빠졌습니다.
논만 가지고 아이고 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것만 걱정하고 그냥 있었던 거지 뭐. 어제 하루 철원엔 384.3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최대 250mm가 더 올 수 있다는 예보에 농민들은 지난밤 잠을 설쳤습니다. 피해들이 너무 많고 논을 다 흐르다 미꾸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심란하다고 지금은. 고추와 파프리카 등 시설 원예 작물은 하우스가 물에 잠겨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시들어서 다 병 걸려서 이게 다 죽죠. 그럼 하나도 못 건지는 거죠. 밭 가장자리마다 물길이 움푹 패였습니다. 곧게 서 있어야 할 참깨나무들은 한 방향으로 일제히 기울었습니다. 침수됐던 농경지에서 물은 다 빠졌지만 폭우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철원 갈마릅에서 고추밭에 나갔던 68살 최모 씨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아무튼 올여름은 매우 특별한 계절로 기록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위도 폭우도 모두 극한으로 갔죠. 어제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폭우를 쏟아낸 구름대는 오늘 약간 남쪽으로 말씀드린 대로 처져 있는데 그만큼 아직 호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금주의 기상 전망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시간당 108.5mm 비가 내렸던 강원 철원과 84.5mm를 쏟아낸 경기 포천은 대규모 재난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아찔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잠시 남쪽으로 처져 숨고르기를 한 비구름대는 저녁 무렵부터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시간당 50mm의 장대비가 퍼붓는 등 현재 충북 4개 시군군과 경북 봉화, 영주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밤부턴 충남과 전북 지역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엔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엔 80mm, 서울은 40mm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대는 이후 다시 남부로 내려가면서 모레까지 남부 지역은 물론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제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제21호 태풍 제비는 중형급으로 몸집을 키우며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오전엔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값은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에 처음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세 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한 채를 소유했어도 초고가인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주택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곧바로 호응하며 종부세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 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논의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종부세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되고 지금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뭘 하나 올리면 다른 걸 내려줘야지. 앞서 김 위원장은 JTBC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 과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갓 넘긴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겐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어제와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소득 제한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은행 창구에도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전세 계획을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 대출을 보증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은행은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을 간 넘긴 가구, 특히 맞벌이 가정에선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전세 대출을 막는 건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러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어제 저녁 괌에서 인천으로 오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술 취한 승객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비상구 문까지 열려고 한 바람에 다른 승객들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아찔했던 그 순간을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술에 취해 비행기 안에서 소동을 벌인 건 2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자 영어로 욕설도 합니다. 승무원이 경고를 한 뒤에도 비상구 문을 열려고까지 했습니다. 저 손님들께서 비상구 문 열려고 하신 건가요? 네. 저만 뜯었어요. 당시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남성은 이 덮개를 이렇게 떼어낸 뒤 다른 승객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손잡이를 잡고 비상구를 열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구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 기겁을 했죠. 다들 이제 제지하려고 승무원 누르는 거 저도 눌렀고요. 빨리 와달라고. 이 남성은 2시간 이상 난동을 부렸는데도 계속 비상구 옆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긴급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항공 측은 비상구 주변에는 앉히면 안 되는 게 우선이죠. 제주항공 측은 경고 조치한 뒤 기장에게 보고하는 사이 돌발 행동이 벌어졌다고 했지만 승객들은 불만입니다.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자기들 그냥 볼일 보고. JTBC 전다빈입니다. 70대 할머니의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일베 바카스남 사건과 관련해서 사진을 찍은 4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서울 서초구청의 직원이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을 높이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증 사진을 올린 일베 바카스남 사건은 지난달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곧장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초 촬영자는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46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바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알몸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고 27살 B씨가 이를 내려받아 일베 사이트에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다시 퍼뜨리면서 사건이 커진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 등급을 높이려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지난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원랜드 노조가 오늘 함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오늘 함승희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검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 전 사장이 2014년 취임한 뒤 3년 동안 법인카드로 1억 5천여만 원을 썼는데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특히 함 전 사장의 싱크탱크 격인 포럼올해의 사무국장 손모 씨가 살던 서울 방배동 설해마을 일대에서 300번 넘게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대 빵집과 유기농 식료품점 등에서 카드가 사용됐고 법인카드 2장이 비슷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쓰이기도 했다며 누가 사용한 건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또 함 전 사장이 주말에 손 씨를 만나면 비서들이 기다렸다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손 씨의 반려견까지 돌봤다는 직원들 증언이 나왔다며 강요죄로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나섰습니다. JTBC는 함 전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 지금은 한미 연합훈련에 큰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것을 하루 만에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아주 좋고 지금은 한미연합훈련에 큰돈을 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백악관 성명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앞으로 훈련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자신의 어제 발언이 훈련 재개 해석으로 이어지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말에 실시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훈련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지만 북한은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I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as you probably know. And we're just going to have to see how it all ends up. But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는 등 협상이 늦어지고 있지만 연합훈련 재개를 부인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CNN은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있지만 김정은과 트럼프 두 정상의 관계가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이 최근 한국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일부 언론은 한미 당국의 불협화음이 큰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미가 대북 정책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I've started to see some reporting about that, claiming that there's a rif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 could just say that that notion is simply overblown. There is no reality to that. 그러면서 한미가 여러 이슈에 있어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조율 없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결정한 적 없으며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통일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 의식하다 보니 미국 정부와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정작 미국 정부가 과장된 기사라고 일축한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후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미국 정부의 말 한마디를 과장해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은 우리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미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약속을 미국이 깨면서 북한의 적대적 발언이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인터넷 매체 복수는 현지 시간 29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을 양보하기 전에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약속을 얻은 것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8주 이내 핵탄두 70%가량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분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도 이날 워싱턴에서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구체적 종전선언안을 미국에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 상태의 상징적 종식부터 비핵화 완료 시의 평화협정 체결 등 4가지 요소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기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문 특보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북한의 강경 입장도 변하지 않고 있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육군 공격 헬기 코브라가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용인 비행장에서 불시착했습니다. 육군은 교육 훈련을 위한 이륙 직후에 1m 상공에서 주회전 날개가 분리돼서 불시착했다면서 조종사 2명 모두 외상이나 부상은 없으나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사고 직후에 동일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거나 과거 정부에서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제동을 건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사건 피해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7살인 박미옥 씨는 37년 전 가족들이 어디론가 끌려간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남 진도에서 서울 남산의 지하실로 끌려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안기부가 조작한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2009년 재심 끝에 무죄가 나오면서 형사 보상금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형사 보상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국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아니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다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박 씨와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오늘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오랫동안 진실규명이 안 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재는 또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한 법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2014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민주화 보상법은 재산적 손해만 인정한다며 정신적 손해의 경우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 소원 등을 낸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 제도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짤막하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영석 기자.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도 연관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대법원이 과거 왜곡의 광정, 다시 말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겠다면서 이 청와대 국정운영 협조 사료로 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이 문건인데요.
이제 당시 대법원은 국가 배상 이 사건들의 소멸시효를 줄이거나 혹은 청구 권한 자체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그동안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막아왔습니다. 예. 사실 법에 이미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는 걸 왜 당시 대법원이 이걸 6개월로 줄였는지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동안 의문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당시 대법원은 재심 판결로 무죄 선고를 받고 6달 안에 배상 소송을 내지 않았다거나 과거 법에 따라 한 차례 보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더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예. 있습니다. 그 결론을 지금 헌재가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헌재는 어떤 근거로 그걸 뒤집었나요? 네, 오늘 헌재는 앞서 이제 특별법 등으로 보상을 일단 받았더라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예. 또 군사 정권 시절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처럼 6달이 아닌 3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누명을 씌웠던 그 과거사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요. 이게 뭐 자동으로 판결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헌재 결정을 근거로 이제 재심,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헌법 소원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는 오늘 사건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선 이제 오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법을 좀 도입을 해서 구제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도 하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교도소 밖으로 나온 수감자가 부산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도주했습니다. 병원 지하에 숨어 있다가 40분 만에 붙잡히긴 했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감자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병원 2층 주사실에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나 구조를 살피는 겁니다. 26살 정모 씨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주사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도주극을 시작했습니다. 푸른색 수감복과 환자복을 위아래로 입고는 이쪽 화장실 창문 밖으로 뛰쳐나와 건물 처마 위를 100m 넘게 달렸습니다. 교도관이 뒤늦게 추격했지만 정 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 씨는 일단 병원 지하실로 들어가 숨었지만 40분 만에 다시 잡혔습니다. 숙에 딱 숨으셨는데 직원이 교도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허리가 참. 함께 온 교도관 3명 중 2명이 주사실에서 자리를 비웠고 수갑도 쉽게 풀리는 등 통제가 허술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몰랐죠. 환자분들 예수만 풀린 상태로 판결을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법무부 측은 해당 교도관의 근무 수칙을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 씨는 사기와 상해 혐의로 복역하다 지병인 백혈병 치료를 위해 교도관들과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이 금지한 성적 우수반을 운영하고 이 반에서 나누어준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경기도 구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10분간 딱 한 문제를 푸는 이상한 수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미니 시험의 정체는 1학기 기말고사 재시험이었습니다. 기말고사에 일부 학생만 참여하는 심화반 교재 내용과 유사한 시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이 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제공이 됐던 거죠. 근데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 측은 이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습니다. 이마저도 성적 처리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한 문제만 다시 시험을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심화반이 전교 석차 11%, 즉 30등 이내 학생만 들을 수 있는 성적 우수반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규정상 성적 우수반 운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중하위권 학생에게 열패감을 조성하고 공정한 학습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심화반은 명문고 만들기라는 목표를 내세운 구리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주체인 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심화반 성적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광주에서는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의 답안지를 고쳐주고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발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간제 교사 36살 김모 씨가 지난 6월부터 이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니며 신체 접촉을 하다 최근엔 성관계까지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은 김 씨가 기말고사 답안지를 주며 틀린 답안을 고치게 했다고 가족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2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리콜 대상이 아닌 휘발유 차량입니다. 경찰은 오늘 BMW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대전 유성구 한빛대교에서 BMW 750i 차량에 불이 나 엔진 부분이 모두 탔습니다. 운전자는 중앙선 부근에 차를 주차하고 대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엔 서울 노원구에서 달리던 BMW 320i 차량 엔진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불이 난 차량 모두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 BMW 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관련해 서류와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BMW 측이 재순환 장치의 결함을 알고도 숨겨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BMW 피해자 모임이 회사의 결함 은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차량 소유자들이 별도의 리콜 관련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 상뇌증에 걸린 소가 발견돼 농림축산식품부가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견된 증상이 고령의 소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비정형으로 다른 개체가 감염돼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기존의 3%에서 30%로 확대하고 미국 측에 추가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간편 소스류 제품 상당수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32개 소스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 양념이 가장 많았고 찌개 양념이 뒤를 이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법원 직원과 이를 받아 신도들의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교회 집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직원 A씨는 지난달 내부 전산망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신문 날짜를 확인해 교회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르헨티나에 50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 규모의 차관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가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거란 시장의 우려에 따랐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올 들어 달러 대비 40% 넘게 하락했으며 이틀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더해지면서 채소값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한우 가격까지 오름세라 추석 차례상의 김장 물가도 걱정입니다. 이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도 과일 가게 앞에서도 몇 번을 망설이다 물건을 골라듭니다. 무더위에 제대로 못 자란 배추와 무 가격이 평년보다 각각 78%, 100% 오르는 등 채소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농수산물센터라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그래도 시금치 한 단 사려면 요즘 8,000원은 줘야 합니다. 이게 한 5,000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샀지. 김치 할 때 이거 근데 9,000원이야. 근데 배추도 지금 싹 좋은 것 같지. 오죽했으면 몇 가지 나왔겠어요. 동네에서 안 사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인데 김치를 어떻게 담아 먹어요. 진짜 10,000원 갖고 살 게 없어.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고기값도 올랐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우 도축 마리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추석에도 계속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날씨가 더우면 크질 못하고 누워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마블링도 안 들고. 이렇다 보니 여당과 정부는 오늘 서둘러 추석 물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1, 2주 빨리 내놓은 겁니다. 다음 주부터 사과, 배, 배추와 고기 등 차례용 먹거리 14개의 공급 물량을 40%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이연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여한 수입 할당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 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산에 대한 쿼터 제한을 푼 겁니다. 고율 관세를 피한 데 이어 쿼터에도 제한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철강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는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쿼터 물량을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격적인 이번 조치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지난 3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 쿼터를 넘지 않게 수출하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70%를 넘어 팔고 싶은 만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관광유 등 이미 쿼터에 다다른 품목 산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거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품목에만 제한한 조치입니다. 면제 신청도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이 합니다. 여전히 관세를 내고 있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지만 미국 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네,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민생 법안 대부분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법안으로 처리를 당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도 불발됐습니다. 여야 입장차도 있었지만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서 청와대도 난감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미시한 내용 조정들이 필요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규제개혁과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야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대기업의 범위와 투자 한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강조했는데 여당 내에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관련해서 저희가 장시간 토론을 벌였고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잖아요.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인사청문회 등과 맞물려 다시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첨단 기능은 물론 안전장치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문틈에 손이 끼는 걸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건설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전체 70% 정도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요. 전체 사고 중에 눌리거나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4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8일 건축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출입문에 끼임사고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건데요. 출입문 단면에 손이 들어갈 틈을 없애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끼임 방지 장치가 붙어 있어야 할 출입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로 설명은 없었고요. 지금 이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설치도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사는 원한다면 입주민들이 직접 설치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분은 드려요. 그러면 고객님이 갖고 가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입주민들을 안내하는 지원센터 맞은편에는요, 높은 칸막이가 쳐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요, 이 방문마다 설치해야 하는 손끼임 방지 시설 장비가 놓여 있는데 수십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손끼임 방지 장치는 지자체가 준공 검사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대로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권고를 하는 사안이다고. 지난달 준공 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설치 대상이지만 손끼임 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손끼임 방지 대상이긴 한데 준공 검사할 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건데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네.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문 틈에 끼우는 스펀지를 나눠줬습니다. 법령에 모양이나 재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 안 닫히잖아요, 이거. 경기도 평택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는 입주민 사전 점검 때까지도 설치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준공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 뒤늦게 조치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 설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지원사에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나마도 문의 한쪽 면에만 설치했습니다. 원가를 줄이려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손끼임 방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건설사 쪽에서 뭐 비용을 아끼라던가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미관상도 문제가 있는가 봐요. 법적으로 정해진 걸 지키려고 했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입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입주민들은 대부분 다 노를 하세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16층 이상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준공 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입주자 등에게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령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건설사 내부 문건입니다. 준공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적발되지 않으면 달지 말고 정식 요청이 있을 때만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입주민 성향을 파악하고 민원 발생 때만 설치하라고도 합니다. 건설사들은 대비책까지 마련해두고선 법적 준수사항임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 기업이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 안전은 선택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규정이 반드시 지키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면 지자체나 입주민들 눈치 살피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이른바 매직의 원조였습니다. 월드컵 4강.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나날들은 모두 매직과도 같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매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의 마법은 아니었습니다. 크게는 무엇보다도 파벌을 배척했고 작게는 구장의 잔디 길이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작전을 짜냈던 감독은 이기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말로 선수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광장의 발랄함을 경험했던 우리 모두의 나날들과 그 에너지는 그 매직이 멈춘 후에도 한국 사회의 추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유로웠던 광장의 경험이 훗날 모든 광장까지 이어진 셈이니까요. 비록 월드컵만큼은 아니라지만 아시안게임의 축구는
베트남 대표 선수들과 감독이 풀어놓은 매직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은 이를테면 2002년의 한국팀이었습니다. 히딩크가 아버지라면 박항서는 어머니와도 같았다는데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오랜 전쟁을 겪어낸 나라의 아들들을 감싸고 보듬으며 잠재되어 있던 그들의 힘을 모아냈습니다. 그러니 그만의 매직도 결국은 말 그대로의 단순한 마법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경기 기간 내내 베트남은 온 나라가 축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그들은 16년 전에 우리처럼 광장의 발랄함을 만끽하고 있었으니까요. 공교롭게도 그 매직을 멈추게 한 것은 박항서의 고국이자 이미 그 매직의 황홀한 힘을 경험했던 우리였으니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면서도 상대팀의 매직이 멈춘 것을 아쉬워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승자의 여유도 아니었고 또한 그가 바로 박항서였기 때문도 아니었고 과거의 그날들에 우리가 공유하고 겪어낸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를 편가름 없이 묶어냈던 그 매직에 대한 향수 때문은 아니었을까. 베트남은 어제 비록 패배했지만 모두가 서로를 축하하고 행복해하는 떠들썩함이 밤새 계속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매직을 잠시나마 멈추게 한 우리 팀은 또한 공교롭게도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맞닥뜨리게 됐으니 박항서의 베트남이나 우리에게나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쇼는 아니 마법은 계속돼야 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네이처셀 주가 조작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해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네이처셀 대표가 최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해당 업체의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관련 광고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스톡옵션 수십만 주, 당시 가격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6,000원대를 오르내리던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에는 64,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줄기세포 기술은 비단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희귀질환, 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도 없었다며 식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라정찬 회장이 허위 발표로 주가를 올려 23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올리는 데 일조한 건 네이처셀 임직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유명철 이사장. 2016년부터 해당 제품 광고에 직접 출연하거나 관련 인터뷰를 통해 그 효능을 홍보했습니다. 배양된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다시 그 연골세포로 바꿔줌으로써 유 이사장은 네이처셀과 그 관계사인 알바이오의 미 등기 임원으로 등재됐고 이 업체들로부터 모두 55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행사 가격으로만 따져도 28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조인트 스템의 임상시험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해당 치료제가 유 이사장이 과거 병원장으로 있었던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공공조직은행은 공직유관단체로 유 이사장 역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이제 뭐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고. 유 이사장은 해당 업체들의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보와 임상시험에 관련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네이처셀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하니까 자문을 해준다고. 주식을 받으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 받으셨습니까? 공직자 찍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유 이사장 외에도 지방병원의 박모 이사장도 네이처셀에서 스톡 옵션을 받고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오늘 팩트체크는 좀 더 팩트체크할 일이 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어서요. 내일은 금요일이군요. 다음 주에 좀 더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바로 넘어왔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뒤늦은 사과로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제 그 왜 주차장에 차 막아놓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얘기가 계속되더군요. 맞습니다. 예. 어제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을 막았던 한 외제차 얘기인데요. 예. 주차 위반 스티커에 좀 분노를 내서 차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자 주민들이 차를 들어서 인도로 옮겨놓고 오늘 저렇게 많은 스티커를 차에 어제죠. 많은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남의 차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한때는 저 스티커를 걷어서 따로 놓고요. 가수 설현 씨의 입간판을 어디서 한 주민이 가지고 와서 예. 스티커를 분류해놨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포스트잇,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포스트잇인데요. 저 포스트잇에 투표를 해달라라고 주민에게 투표했고요.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베스트 포스트잇은 빨리 사과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설현 씨는 지금 이유도 모르고 소환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광고에 입간판으로 등장하긴 했는데 자동차 앞에 포스트잇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예. 오후 4시 이후에는 설현 씨의 입간판도 사라졌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했었는데요. 차주는 아예 해당 차를 중고차로 팔려고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고차 매매인이 와서 차를 견인해 가려 했지만 저렇게 바퀴에다가 자물쇠를 주민들이 채워놔서 예. 결국은 차를 못 끌고 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해결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약 8시 50분쯤에 예. 차주가 대리인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조금 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자동차를 주차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홀로그램으로 된 스티커를 주는데 예. 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본인이 잘 몰랐다. 난 잘 모르는데 내 차에 왜 본드까지 붙여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는지 조금 전까지도 본인이 거기에 화가 났었는데 예.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고 내가 잘못했더라. 그러면서 적반하장인데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게 주차장 입구까지 막은 것도 죄송하다 했고요.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예. 대리인이 와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얼굴을 들고 나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리인이 좀 대독을 하도록 했다라고 했고요. 예. 차는 이미 뉴스가 난 대로 팔 것이라고 했고 아파트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더군다나 강력 본드로 붙여서 하면 더군다나 여러 장을 붙이면 누구나 화가 날 법도 하지만 예. 과잉 대응을 했다가 사실 뉴스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많은 비판을 받은 격이 됐는데 이웃사촌인데 조금만 더 순하게 대응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고요. 앞으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정확했던 하마평입니다. 오늘 개각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5개 부처 장관의 개각이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 언론의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 언론이 이렇게 맞추기가 쉽진 않은데 이번에는 정확히 다 맞췄습니다. 되게 언론에 나오면 그다음엔 되게 다른 사람으로 나왔죠. 예.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날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여성환경고용부 장관 교체가 거론된다. 윤 의원의 입각이 유력하다라면서 당시에 여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에 입각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 오늘 내정됐습니다. 예.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여가부 장관은 대상이 없었고 교육부총리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윤회 장관뿐만이 아니라 양항자 전 최고위원 지금 차관급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역시 임명이 됐죠. 차관급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름도 이미 보도로 나왔었고요. 예. 유임이냐 교체냐로 8월부터 말이 많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미 28일 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질로 가닥이 잡혔고
후임 정경두 합참의장도 사실 당시부터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보도도 해드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고용노부 장관의 이재갑 전 차관, 또 산업부 장관의 성윤모 특허청장 내정자까지 언론들이 예상한 게 거의 그대로 맞았습니다.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각 보고가 있었는데 거의 일치하고요. 심지어 오늘 3시에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는데 오전에 이름을 참고라는 이름으로 잠깐 카톡 내용을 보면요. 예. 참고라는 이름으로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만 내용은 아주 정확한 정보가 저렇게 있었고요. 다 돌았습니다. 예. 청와대 이성대 반장이 오전에 저런 정확한 정보가 돌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환경부 장관만 빠졌었는데요. 검증 문제 때문에 조만간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나머지는 똑같이 됐습니다. 뭐 언론이 근거 없이 예상한 것은 아닐 테고 인사가 그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예. 이번 인사가 아무래도 전국 쇄신 차원의 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검증에서 말이 나오면 안 돼서 폭넓게 평판을 조회하는 과정이 있었던 듯하고 예. 그중에서 많이 새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사실 검증 대상 인사의 함화평을 미리 올려서 언론에 1차 검증을 꾀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런 방식은 이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로 썼던 방식인데 함화평에서 부정적이면은 사실 그거는 언론이 잘못 예측한 거다 하고 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예. 이른바 이제 깜짝 인사는 없는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만 해도 그 깜짝 인사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현우석 경제부총리, 특히 윤진숙 해수부 장관 등 언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인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인사가 미리 새나가는 것을 극히 꺼려했었는데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명단이 지금 보도국의 유미애 기자가 당시 특종으로 썼었는데 예. 바로 다음에 의원들에게 어떤 촉새가 나불거려서 명단이 나갔다라는 예. 말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함화평에 절대 올라갈 수 없고 보안에 당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함화평에 오르는 것이 사실상 살생부다. 그러니까 원래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함화평에 오르면 바로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고요. 예. 실제 기자들에게 함화평 대상 인물들이 내 이름은 좀 빼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리 여론을 들어보는 게 사실 보다 더 신중한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인사를 할 때는 그런 함화평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발탁 인사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죠? 열어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너희 동네 새마을로 잡았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사진을 잠깐 보면 경북 구미에 있는 새마을공원 테마공원입니다. 예. 몇 년간 저런 데가 공사를 있나요? 해서 지난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모두 9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취지를 살리자라는 정신을 배우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서로 상대방이 좀 운영을 하라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 구미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새마을 테마공원 기획도 경상북도가 했고 사업 공사 발주도 경상북도가 했으니 당연히 운영도 경상북도가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저게 공원인데 공원은 법상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가 맡아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자 구미시에서는 공원이 아닌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도가 맡아라라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예. 요즘 다 이렇게 떠넘기는 분위기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앞세우려고 예.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뀐 모습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문제는 비용 때문인데요. 건설은 국비와 그전에 있던 예산으로 했지만 예. 당초 예정으로는 운영비가 1년에 약 60억 원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도 말이 좀 많을 것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되니 예. 서로 운영 주체를 안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무래도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뒤에도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은 150mm 넘는 폭우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a kind of magic. It's a kind of magic. A kind of magic. One dream, one soul, one prize, one golden glance of what should be. It's a kind of magic. One shaft of light that shows the way. No mortal man can win this day. It's a kind of magic. The bell that rings inside your mind is challenging the doors of time. It's a kind of